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은 뭐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새해 밝았는데 똑같이 월요일에 출근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 세우신 거 있으면은 하루하루 차근차근 잘 성취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하루하루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이 10년호 발행하면서 기획을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획은 부동산 기획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요게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지금 요게 헷갈려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획이 뭐 어떤 결론을 낸다라기보다는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요거에 대해서 현실을 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췄는데, 자, 사진 보시면 현수막이 2개가 걸렸는데 2개의 내용이 전혀 상반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걸은 현수막이에요. 주염역 앞에 있는 강선마을 14단지네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현수막 먼저 보실게요. 리모델링 반대 2차 동의서 내지 말고 총회 불참석해라. 그래서 시공사 선정 반대하자.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안 될 때 하는 건데 우리는 재건축할 수 있지 않냐? 자, 요거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네, 플랜카드 아래 조그맣게 재건축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플랜카드에 주체가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고양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시 분담금 제로. 웃기지 마세요. 사업성이 제로입니다. 힐스테이까지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힐스테이가 우선 협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이미 돼 있어요. 지난해 9월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도 발주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발목 잡느냐, 이제 이런 주민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한 곳에서 상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경기도지사 전 고양시장은 리모델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리모델링 그 기금도 마련을 하고 뭐 그러다가 작년 선거를 기점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가면서 현 윤석열 정부 그동안 고양시장 재건축 쪽으로 뭔가 정책적 방점이 찍혔어요. 국가의 어떤 방향만 믿고 재건축에 모두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살짝 꺼지면서 요 사업에 대한 거품도 같이 꺼지는 거군요. 현실이 이제 직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적은 다시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는 다시 거죠. 예전으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고양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싸울 때 2가지 다 도와줄 수 있게끔 대비를 하던가 뭐 병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니까. 올해 안에는 이게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루트의 선택지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릉 신도시 화전청약 일정이 12월 말에 발표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12월 다 가는 동안 왜 그거 발표가 안 되지? 이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길 것이다,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한 1300가구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물량을 877가구로 우선 축소를 했더라고요. 축소 이유를 살펴보면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건설업계 일반 분양도 지금 미분양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 좀 살려주고 우리 공공 물량도 조금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늦게 발표하는 걸로. 좀 전반적인 일정과 특징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물량을 보니까 그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미혼 청년 19세에서 39세 128가구 있고요. 결혼하고 7년밖에 안 된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349가구.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물량이 있는데 217가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팔수가 있는데 LH 쪽에 대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어느 정도 부분을 공공에 대팔면서 가져올 수 있다, 나중에. 요것도 이제 또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세 대비 80%니까는 뭐 한 4억 9천 요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최대 3억 9천까지도 대출이 되니까 실제로는 1억 조금 더 가지고 시세 7억짜리 정도 아파트를 일단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공급분 694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2월 6일,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급분 183가구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LH 그 사전 청약 누리집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양신문 신년호에서 다룬 두 번째 기획기사는 고양시가 2023년에는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사실 이건 저희도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뭐냐?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예. 지금 현재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이 발등에 불이다. 자, 왜 그런 거죠? 고양시 쓰레기 양에 비해서 고양시가 자체 소각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걸 언제까지 인천이 다 감당하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우리한테 온다. 그거 우리 더 이상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시기를 이미 약속을 했어요. 과거에. 그게 2026년인데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소각장에 대한 부지 선정은 올해 초중반에는 끝나야지. 적어도 그때쯤에는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기사를 마련해봤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소각장이 백석동에 하나 있잖아요. 예. 자, 거기서 한 몇 % 정도를 소화하는 거예요? 네, 소각 비율과 내보내는 비율, 네네. 결국 매립 비율이죠. 지금은 매립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45대 55예요. 즉 자체 처리하는 비율이 50이 넘지 않습니다. 50%가. 네? 인천에 보내는 쓰레기 양이 사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양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자치구 도시 다 합쳐서 확인해 봤더니 그 규정을 어긴 지자체가 9곳 있었는데 9곳 중에 고양시가 1등입니다. 고양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도시 1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어떻게 풀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신설 계획된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창릉 신도시 내에요. 근데 창릉 신도시 내에 있는 소각장은 앞으로 건설된, 그러니까 LH가 앞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는 딱 창릉 신도시 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그렇죠. 대상으로 소각장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고양시가 LH 쪽에 지을 때 조금 용량을 늘려가지고 지어달라고 했더니 자기 돈으로 짓는, LH 돈으로 짓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끝인데 그게 협상에서 고양시가 관철을 못했네요. 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백석의 2배 이상, 2배 정도에서 약간 넘는 규모로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자, 이건데 예. 이거에 관해서 최근에 고양시가 보면은 보도자료를 계속 여러 번 내고 작년에도 9월인가 이렇게 공모했다. 자, 이런 보도도 했잖아요. 예, 정리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네. 9월 달에 1차적으로 한 2달 넘게 받았고요. 네. 그때 결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게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공모를 다시 재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월 25일 날 두 번째 공모 기간이 마감되거든요. 아, 예. 지금 이번 공모 중이네요, 그럼. 그래서 공모 중이죠. 네. 예,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어디가 접수됐다고 하면은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극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1월 25일이 지난 이후에 공모된 곳이 어딘지 그때 가서 좀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합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입지 선정 위원회라는 게 네. 공식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네.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이죠. 네. 그 위원회에서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알아볼 겁니다. 결국 고양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신청 지역이 없는 것인데 신청 지역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그 인식 개선, 어떤 홍보 캠페인.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고양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쓴 이유도 이렇게 시기가 가고 있는데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해법이 없다. 지금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기사를 쓴 거거든요. 짓는 그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건립 비용이 한 2,600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20% 건립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민 편의시설에 쓰겠다라고 해요. 514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들에게 투자하겠다. 거기다가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뭐 매달, 매년 인센티브로 또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부지가 선정이 되려면은 이거 이상의 어떤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설계 도안의 어떤 예시 이런 것까지 나와줘야지 그나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심각한 문제면 심각한 문제일수록 뭔가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저희 고양신문의 일면 헤드라인 제목은요, 새해 고양시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시작, 이렇게 잡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예산안이 결국은 심의가 되지 못하고 준예산 체제로 2023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네. 준예산으로 지금 들어간 돌입한 도시 보니까 고양시 말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성남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양시도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태를 확인해 보면은 지난달 30일 마지막 출근 날이죠. 네네. 그때 이제 이동환 시장이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오름을 가중시키는 이런 준예산 사태 시의회가 동참해서 좀 막아달라 오히려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너무 유체 이탈 합법 아닌가. 왜냐면은 본인이 동참해야지, 본인이 대화의 주체거든요, 시의원들과는. 근데 그거를 국장들, 시국장들,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그 책임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소통해라라고 지시하는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좀 내놓다 보니까 시의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거를 이렇게 협상을 할 것이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민주당, 시의회 민주당과의 대화, 소통 이제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미수 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네. 이분이 그 기자회견 하기 직전 1시간 전에 민주당의 예산 증액안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을 했어요. 사실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올해 본예산 심사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너네들이 이렇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 다 삭감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냐. 그러니까 좀 심의할 수 있는 안으로 다시 좀 그렇죠. 해달라. 요런 특정 사업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은 예전대로 예전 예산 규모로 다시 올려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 그러니까 요런 안들 몇 가지를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쭉 아예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증액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금액까지 적어가지고 시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공을 다시 좀 넘긴 거네요. 예, 근데 시장은 그날까지도 그냥 확인해 보겠다 정도였고 1시간 뒤에 했던 기자회견 태도를 보면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본예산 심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요게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다행히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들어보니까 본회의는 열겠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열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아마 2주 한 목금이나 다음 주 초에는 열 것 같은데 네. 임시회를 열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먼저 열리거든요. 네. 상임위가 열리고 애결회가 열리는데 상임위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예산안 거기에 맞게끔 수정 예산안을 올려 보내면은 그걸 보고 애결이 때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임시회가 열리는 과정에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협상 가능한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회는 열리는 건 확실하다, 예정돼 있는데 네. 그게 실제로 애결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개선된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고양시가 사실 상복이 터졌습니다. 좋은 행정을 했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정부에서 받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위단체로부터 받는 건데 네. 보니까 부서 표창이 83건이나 됐는데 그런데 네. 사진을 보니까 여기 웃깁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왼쪽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검은색 옷 입고 계신 분, 이 표창장 받고 얼마 뒤에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십니다. 네네. 뭐냐면은 자치공동체센터 예산 완전 삭감, 상은 줘놓고 잘했다고 네. 칭찬해놓고 이동환 시장은 그 사업 하지 마라고 하는 격이라서 네. 굉장히 황당하다. 예를 들면 뭐 주거복지 아니면 환경 분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자치공동체, 그 다음에 뭐 제한 활성화 이런 데 보면은 그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뭐 적게는 뭐 절반, 많게는 한 75%또 아예 그 부서가 아예 없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사업을 주도했던 부서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인력이 없어지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고양시 행정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는 좋은데 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마저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좀 혼란을 겪고 있다. 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저희가 고양신문 일면기사 하단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이제 시장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산역 앞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일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네. 이제 국토부 사업인데 공공임대를 빼라라고 이제 고양시가 지시하면서 국비 반납까지 네.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결국 고양시는 포기했습니다. 다시 사업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12월 22일 날 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고양시가 발송을 했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다가 중요했던 게 거기는 일산 소구보건소가 네네. 지어지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도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거 어린이집, 그다음에 마을 협동조합, 그다음에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네네.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되고 고양시가 이제 뗐었으면은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거고, 원래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이제 행복주택이었는데 네네. 이 행복주택은 고양시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요거는 좀 바꿔달라,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그거는 이제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요거는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생 기숙사가 그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구매력이 신혼부부 훨씬 높잖아요. 용돈 받고 사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서 돈을 쓰겠습니까? 칼을 뺐으니까 뭐 호박이라도 썰어야 되나, 수박이라도.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도한 거 아닌가? 시도한 거 같은데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중에 성사혁신지구라고 약간 다른 케이스거든요. 네네. 요거는 아주 큰 건물을 지어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공공주택을 지금 제외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사항이다. 네네. 이 진행 중인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건 이거예요. 공공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분양할 거냐. 예. 그거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을 니네가 한번 내봐라. 예.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분양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사실 투자자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만약에 고양시가 100% 투자했으면은 이거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국토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동환 시장이 좋아하는 민자 복합개발이랑 사실 비슷한 방식입니다.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업성이 보장이 되려면은 개발 사업 중에 가장 확실한 보장성이 있는 것은 주거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자자의 입맛에 맞으려면은. 네네. 근데 지금 투자자가 공공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미 약속을 건물을 짓기 전에 투자 비용을 몇 프로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주거 용도를 뺐을 때 그 돈 갚을 능력이 있어 너희들?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번 용역에서 한 달 돌려본 용역에서는 미흡했다.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죠. 도감도에서 보면은 큰 건물 있고 작은 건물 있잖아요. 예. 이 작은 건물을 아예 안 짓겠다. 왜냐면 뒤쪽에 있는 건물. 예, 거기를 지어놓고 일반 분양하려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려니까 거기를 갖다가 용지를 그냥 남겨두겠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 늦어지고 오히려 사업비가 추산하기로는 한 1,000억 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계속 악화시키는 이런 좀 악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예측은 국토부에 낸 그런 새로운 사업 변경안 부결될 것 같습니다. 고양에서 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이게 국토부랑 기재부가 이렇게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한 민자 적격성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민자 적격성 심사가 지금으로 횟수로 하면은 3년 전에 이미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진행 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발표되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 그거거든요.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해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면은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층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안대로 가지 않고 아마 국토부 기재부 안대로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좀 비슷해요. 장항 IC에서 양재 IC까지 지금은 대략 86분 걸리더라. 네. 근데 이 도로 완성되면은 39분으로 단축된다. 절반. 예. 네. 40분 내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도로가 될 것 같다. 중요한 거는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는데요. 킨텍스 이화영 사장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좀 퇴출을 당했고 네.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됐네요. 누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확하게는 이제 대표이사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재밌는데 먼저 이화영 그 대표이사는 이재명 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된 분은 이재율 대표이사인데 예. 이분은 누구냐? 감경필 지사 때 경기도 행정 1부지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실에 그 재난안전비서관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이렇게 갔었던 그런 분인데, 네, 이번에는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게 됐고요. 또 같이 경영부사장 또 사업부사장 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취임을 하셨고, 이 대표는 그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킨텍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뭔가 오프라인에 대비한 디지털 콘텐츠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취임사를 밝히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양시의 그 생활체육을 이끌어갈 고양시 체육회장 신임으로 안운석 회장이 당선됐다라는 저희가 보도 전해드렸는데, 이성호 기자님이 이번 주에 그 인터뷰 기사를 쭉 실어주셨는데, 예,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고양시에 163개 아주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공공체육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공공체육시설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설들 다 체육회가 가져와야 한다. 이게 내 임기 때 가장 핵심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드민턴장, 네네네. 배드민턴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든요. 유지보수는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겠지만은 네네네. 회원들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누가 입장하게 할지 그거는 동호회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장할지를 정하는 게 시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공정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온라인 예약제 공정성을 위해서. 하지만 요거를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원활하고 체육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요걸 강조했어요. 거기다가 도시관리공사 체육 관련 어떤 그래도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근데 고양시 종목단체가 체육회 55개나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성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 이해력이 있을 수 있냐. 그거 다 사실 가맹단체가 스스로 했을 때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요 입장이거든요. 대신 시의회 조례 통과가 가능해야지 이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도 시의원들, 그 다음에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을 설득하는 그 정치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앞으로 체육회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세일즈를 하겠다는 겁니다. CJ로부터 또 목적성 기부를 받아서 CJ입에 무슨 전국 생활체육 대회, 고양시 무슨 대회,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전국에 동호인들 오게 해서 하고, 예, 이런 대회를 열 수 있다. 요거 한번 잘해보겠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기획팀 그런 것도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무국에서 전문 인력을 뽑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예, 정말 이 웃음처럼 시원시원한 어떤 행정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